사랑에 빠진다는 것. 사랑에 대한 모든 오해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또는 적어도 사랑의 표시 중 하나라는 신념이다. 그것이 강력한 오해인 까닭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사랑을 아주 강렬히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사랑에 빠질 때 남자든 여자든 그가 확실히 느끼는 것은 나는 그를 사랑한다 또는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곧 두 가지 문제가 두드러진다. 첫째,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특별히 성과 관련된 욕망의 경험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을 아무리 깊이 사랑할지라도 아이들과 사랑에 빠지지는 않는다. 동성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동성애적인 성향이 없는 한 아주 좋아할지라도 사랑에 빠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오직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성적으로 자극되었을 때에만 사랑에 빠진다. 둘째,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예외 없이 일시적이라는 것이다. 누구와 사랑을 하건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어느 순간 사랑의 감정에서 깨어난다. 이 말은 사랑에 빠졌던 대상을 반드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사랑에 빠지는 경험의 특징인 황홀한 사랑의 느낌은 항상 지나가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신혼여행은 언제든 끝이 나고 만다. 연애의 꽃은 피었다가 항상 시들해지고 마는 것이다. 사랑에 빠진다는 현상과 그러한 사랑이 언젠가는 끝나고 만다는 불가피한 사실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소위 자아 경계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신생아는 첫 몇 개월간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아기가 팔다리를 움직일 때는 세계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아기가 배가 고플 때는 온 세계도 배가 고프다. 어머니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마치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어머니가 노래를 부를 때 아기는 자신이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아기는 자기가 침대, 방, 부모와는 별개의 개체임을 구별하지 못한다. 생물과 무생물이 다 똑같다. 아직 나와 너를 구별할 수 없다. 아기와 세계는 하나다. 거기엔 경계도 없고 구분도 없다. 자기라는 정체감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이 늘면서 아기는 점점 자신이 외부 세계와는 분리된 독자적인 존재임을 체험하기 시작한다. 배고플 때마다 어머니가 젖을 먹여주지는 않는다. 아기가 놀고 싶을 때마다 어머니도 놀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아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어머니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자기의 의지가 어머니의 행동과는 분리된 다른 것임을 체험한다. 비로소 나라는 느낌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처럼 아기와 어머니 사이에 오가는 상호작용의 영향이 바로 아기의 정체감을 길러주는 기반이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분석해보면 아기와 어머니 사이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안 계시거나 어머니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거나 또는 어머니가 있더라도 어머니의 정신질환 때문에 전적으로 애정이 없거나 무관심할 때 아기는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막대한 결함을 지닌 채 자란다. 아기는 자기의 의지는 자기의 것일 뿐 세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각하면서 자신과 세계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움직이고 싶을 때 자기 팔은 움직이지만 침대나 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래하여 아기는 자기 팔과 의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자기 팔이 자기 것이고 타인이나 자기와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님을 배운다. 이런 방법으로 태어난 첫 해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아닌 사람은 누구인지, 다시 말해서 내 것과 내가 아닌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을 배운다.
생후 1년 무렵에는 이것이 내 팔이고 내 다리며 내 머리, 내 혀, 내 눈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나아가 내 견해, 내 목소리, 내 생각, 내 배가 아픈 것, 내 느낌까지 알게 된다. 키가 얼마인지도 알고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안다. 이 한계가 바로 자신의 영역인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한계에 대한 지식이 바로 자아경계가 의미하는 것이다. 자아경계의 발전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또 성년기까지 계속되는 과정으로 나중에 확대된 영역은 신체적인 면보다는 정신적인 면이 강하다. 예를 들어 2~3살 무렵은 전형적으로 자기 힘의 한계와 타협하는 때다. 이전에는 자기의 소원이 반드시 어머니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기는 자기 소원이 어머니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과 일치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집착한다. 이러한 생각과 희망 때문에 보통 2살짜리는 폭군이나 독재자처럼 행동한다. 그러면서 부모와 형제, 집안의 애완동물이 마치 자기 소유의 졸병이나 되는 것처럼 명령을 내리고 대상이 말을 듣지 않으면 제왕처럼 분노한다. 그래서 부모는 이 연령의 아이들을 미운 2살이라고 한다. 3살이 되면 자신이 상대적으로 무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결과 전보다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다루기가 쉬워진다. 그러나 자신이 전지전능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너무나 근사하고 근사한 바람이어서 몇 년씩 계속해서 자기의 무력함과 직면하는 고통을 감당하면서도 아이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다. 3살짜리 아이는 자기 힘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할지라도 몇 년간은 때때로 전지전능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슈퍼맨과 마블 선장의 세계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초능력을 지닌 영웅이 되는 것조차 포기하고 청소년기에 이르면 자신이 육체의 경계와 힘의 한계에 갇힌 개별적 존재이고 각 개인은 상대적으로 나약하고 무능력한 개체라는 것. 이러한 개체의 집단인 사회 안에서 서로 협동함으로써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집단 안에서 그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개인적 자아 정체성과 경계 및 한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고립된다. 이러한 경계 뒤에서 인간은 고독을 느낀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겪은 불쾌하고도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자기 밖의 세계를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적대적이며 혼돈스러우며 성장에 방해가 되는 곳으로 인식한다. 이런 사람들은 내적 영역만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위로해준다고 느낌으로써 고독 속에서 일종의 안정감을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고독이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여기므로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성벽 뒤에서 탈출하여 우리 밖에 있는 세상과 더욱 화합할 수 있는 상태로 가기를 갈망한다.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바로 이러한 도피를 일시적으로 가능하게 해준다. 사랑에 빠지는 현상의 본질은 자아 경계의 일부를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자신의 자아와 다른 사람의 자아가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로부터 갑작스럽게 빠져나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폭발적으로 쏟아붓고 이러한 자아 경계의 붕괴에 따른 고독감의 중단은 우리 대부분이 무아지경으로 경험하는 것들이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가 된다. 고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사랑에 빠지는 행동은 일종의 퇴행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경험은 아기였을 때 어머니와 하나가 되었던 기억과 같다. 이런 일체감과 더불어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포기해야만 했던 전지전능함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
모든 일이 가능해 보인다.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된다면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느낀다. 우리는 사랑의 힘이 반대 세력을 굴복시키고 어둠 저편으로 사라져버리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모든 문제가 극복될 것이라고 믿는다. 장래는 온통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사랑에 빠졌을 때의 이러한 비현실적인 느낌은 2살 난 아이가 자기를 집안에서나 세상에서 무한한 권력을 가진 왕으로 착각하는 비현실적인 느낌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2살짜리 아이가 전지전능에 대한 환상을 깨 나아가듯이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의 일체감에 대한 환상도 깨 나간다. 조만간 일상의 문제에 대응하면서 개개인은 그 자신을 재확인할 것이다. 그는 섹스를 원하는데 그녀는 원치 않는다. 그녀는 영화 보러 가고 싶어 하지만 그는 원치 않는다. 그는 은행에 저금하기를 원하는데 그녀는 세탁기를 사고 싶다. 그녀는 자기 일에 관해서 얘기하려 하는데 그는 그러려고 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의 친구들을 좋아하지 않고 그는 그녀의 친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둘 다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아니며 사랑하는 이는 자기와는 다른 욕망과 취향과 편견 그리고 생활 리듬만 고집하려 들며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된다. 하나씩이든 점진적이든 또는 갑작스럽든 자아경계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다시 말해 점진적이든 갑작스럽든 그들은 사랑에서 빠져나온다. 다시금 그들은 서로 떨어진 별개의 두 개체가 된다. 이 정도가 되면 그들은 서로 헤어지거나 참사랑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내가 사용하는 참이라는 말은 사랑에 빠질 때 사랑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인 사랑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참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 부분의 마지막에 가서 언급될 것이다. 간략하게 말해 한 쌍의 연인이 사랑에서 빠져나올 때 그제야 비로소 참사랑이 시작된다는 말은 참사랑은 사랑의 느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참사랑은 때로 사랑한다는 느낌이 없는 관계에서 생기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느낌이 없는데도 사랑을 갖고 행동할 때 일어나기도 한다. 처음에 언급한 사랑의 정의를 생각할 때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참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에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얘기할 수 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의지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에 빠지기를 열렬히 원하고 마음을 열고 있을지라도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못할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확실히 원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런 경험이 불편하고 바람직하지 않을 때 사랑에 빠지는 경험에 사로잡힐 수 있다. 적합한 상대와는 물론이고 분명 부적합한 상대와도 사랑에 빠지곤 한다. 우리는 열정의 대상을 좋아하거나 숭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에 아무리 노력해도 존경할 만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은 사랑에 빠지는 경험이 훈육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면 환자들이 정신과 의사와 사랑에 빠지듯 정신과 의사도 가끔 환자와 사랑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들은 환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 때문에 자신의 자아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며 환자를 연애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이러한 자제력을 기르는 훈육 과정은 엄청난 갈등과 고통을 요구한다. 그러나 훈육과 의지력만이 그런 경험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사랑에 빠지는 감정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감정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개인의 한계나 경계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자아 경계의 붕괴다. 개인의 한계를 확장시키는 데는
반드시 노력이 뒤따라야 하지만 사랑에 빠지는 일에는 노력이 필요 없다. 게으르고 훈육이 안 된 개인도 활기차고 헌신적인 사람만큼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일단 사랑에 빠지는 소중한 순간이 지나고 자아 경계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사람들은 환상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경험 때문에 더 성장하진 않는다. 그런데 한번 확장되거나 늘어난 한계는 늘어난 상태를 유지한다. 참사랑은 영원히 자신을 확대하는 경험이다. 그러나 사랑에 빠지는 것은 그렇지 않다. 사랑에 빠지는 경험이 영적 발전을 지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랑에 빠질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자신의 고독에 종지부를 찍고 결혼을 통해 이를 확실하게 해두자는 정도가 고작일 것이다. 분명히 영적 발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에 빠지고 나서 다시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드디어 도달했고 정상에 이르렀으며 이보다 더 높이 올라갈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발전도 필요 없다고 느끼고 전적으로 자신이 있는 곳에 만족한다. 우리의 영혼은 평화로우며 사랑하는 사람도 영적 발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대상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현재 완벽하다고 인식한다. 그에게서 어떤 결점을 발견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 즉 단지 멋과 매력을 더해주는 작은 궤변이나 사랑스러운 궤벽이라고 인식한다. 사랑에 빠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자아 경계의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붕괴 이외에 또 어떤 면이 있을까? 잘은 모르겠으나 사랑에 빠지는 현상의 성적 특징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그것은 짝을 구하고자 하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성적 본능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 말해 사랑에 빠진 행위의 특징인 일시적인 자아 경계의 붕괴는 내부의 성적 충동과 외부의 성적 자극의 결합에 대한 인간의 전형적인 반응이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종족 보존을 위해 성적 결합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는 다소 우스꽝스럽게 말해 사랑에 빠지는 것은 가만히 두었더라면 분별력을 갖추었을 우리의 정신을 유전인자가 속여 결국은 결혼이라는 덫에 걸리거나 빠뜨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계략이 잘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성적 충동이나 자극에 동성애적이거나 다른 요인, 예를 들어 부모의 간섭, 정신질환, 책임에 따른 갈등, 또는 성숙한 자기 훈육이 끼어들어 결합을 방해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계략, 즉 유아적인 결합과 전지전능 쪽을 향한 이 환상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퇴행이 없었다면 행복하든 불행하든 현재 기혼자 중 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결혼 서약이라는 현실에서 도망갔을 것이다.